전 세계가 열광하는 만화 원피스에는 전원이 여성 선원으로 구성된 보아 행콕의 구사 해적단이 등장합니다. 웬만한 남자들을 뛰어넘는 용맹함과 전투력, 그녀들을 쏙 빼닮은 현실판 여전사 부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서아프리카 베냉을 다스렸던 중세 왕국, 다오메이 왕국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약 1600년경 아프리카 서남부 베냉 아보메이 고원에 정착한 폰족이 다오메이 왕국을 세웁니다. 다오메이는 5번째 왕 아가자 왕 집권 시기에 크게 발전하는데요. 당시 주변 국가들은 전쟁이 날 때마다 농부 등의 인원을 임시로 징집했다가 해산시켰으나 아가자 왕은 비교적 효율적인 군사체제를 갖췄습니다. 늘 군인으로 활동하는 1만 명의 상비군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날 때마다 언제든 군사들이 동원됩니다. 덕분에 아가자 왕은 대서양 연안 도시들을 정복해서 유럽인들과 바다를 통해 교역할 수 있었고, 이로써 다오메이 왕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바짝 끌어올립니다. 결국 현재 나이지리아 서남부에 있던 요루바족의 오요 제국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다오메이 군에겐 유럽에서 수입한 최신 무기들이 있었지만 오요 제국과는 달리 기병대나 해군이 없었습니다. 결국 뛰어난 기병대를 앞세운 오요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1732년부터 다오메이 왕국은 오요 제국의 속국 신세가 됩니다. 이제 다오메이 왕국은 오요 제국에 매년 공물을 바치고 경제와 군사 정책까지 통제당하게 됩니다. 다오메이의 국왕은 폰족의 언어로 아호수라고 불렸는데요. 이들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 군주였습니다. 국왕은 미간, 매후, 차차라고 불리는 관리들로 구성된 공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다오메이 왕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직하고 신뢰도가 높았는데요. 이들은 남녀 성차를 이용한 독창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모든 등급의 관리들은 남녀 2명씩 짝을 지었고, 남성은 실행하는 역할, 여성은 그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편 다오메이 왕국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면이 있었는데요. 종교 행사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거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정통적인 조상 숭배와 죽은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풍습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왕이 죽으면 왕의 영혼이 저승으로 간 뒤에도 계속 왕으로 군림한다고 믿었는데요. 왕가의 조상을 위해 인간 제물과 인간의 피를 바치는 섬뜩한 연례 축제가 이어집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포로는 주로 여자 혹은 아이, 부상당한 병사와 같이 노예로 팔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오메이는 다양한 시체 활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별 훈련을 받은 여자들이 발라낸 죽은 이의 뼈가 왕의 의자나 받침대, 벽장식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 중세에 만연했던 노예무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세계의 질서를 뒤바꾼 대서양 노예무역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유럽에 팔아 넘긴 사람들은 바로 아프리카인이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주변 부족을 습격하고 포로로 잡아서 유럽 노예매매상에게 팔아넘겼던 다오메이 왕국은 이 노예 사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오메이 왕국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아마존 부대입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자들조차 벌벌 떨게 할 정도로 용맹했고, 혹독한 훈련 끝에 인간 살인병기로 다시 태어난 전사들이었는데요. 사실 다오메이의 아마존 부대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다오메이 왕국을 방문한 유럽인들이 여전사 부대를 보고 저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아마존 종족이 아니냐며 마음대로 아마존이라고 부른 건데요. 원래 아마존 부대의 이름은 미노 또는 아오시입니다. 폰족의 말로 미노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뜻이고 아오시는 왕의 아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아마존 부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아주 따뜻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받으며 생존 기술을 익혔고 죽음과 고통을 극복하는 극도의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아마존 부대의 뿌리는 다오메이 왕국의 3번째 왕인 호우 에그바드자 집권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45년 호우 에그바드자 왕은 국내 폰족 여성들을 모아서 그베토라는 코끼리 사냥 부대를 만듭니다. 여러 명이 함께 코끼리 등에 기어 올라가서
거대한 코끼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곤 했는데요. 사납게 날뛰는 코끼리 상하에 들이받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보여준 대범하고 패기로운 모습 덕분이었는지 크베토 부대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여성 경호원 부대가 됩니다. 한편 다오메이 왕국은 개조왕 시기에 이르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오요 제국과 싸워 승리하고 속국 신세를 벗어나 과거의 굴욕을 씻어낸 것입니다. 오요 제국은 사실 1770년쯤부터 내부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고 국력이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1804년 소코노 칼리프국의 위협을 받은 후에는 다오메이 왕국에서 곡물조차 제대로 못 거둘 정도로 약해집니다. 1820년대 초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개조왕은 오요 제국에 곡물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황당해진 오요 제국은 사신을 보내서 하던 대로 계속 곡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만 개조왕은 패기롭게 요구를 거절하고 오요 제국에서 온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오요 제국, 다오메이 왕국 북쪽에 살던 마이 부족과 손을 잡고 기병이 포함된 4,000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들은 다오메이 왕국 크팔로코라는 마을 근처에 임시본부를 세우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 다오메이 왕국의 개조왕이 오요 군대가 머무는 야영지를 급습합니다. 1823년 한밤의 기습으로 오요 구대의 총사령관이 죽자 사기가 떨어진 오요 제국의 군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국력도 약해졌는데 전투에서 망신까지 당한 오요 제국은 더 이상 다오메이 왕국을 압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다오메이 왕국은 오요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났고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오요 제국과의 전쟁은 작은 전투부대였던 아마존이 다오메이 군대의 주요 부대로 성장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원래 아마존의 부대원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조왕이 아마존에 더 힘을 실어주면서 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아마존 부대원을 모집합니다. 결국 이 시기 아마존 부대원은 6,000명으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이는 전체 군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사격 솜씨도 훌륭했지만 칼을 날렵하게 다루는 솜씨로 더 유명했습니다. 이들이 늘 몸에 지니던 거대한 칼을 보고 탐험가 리처드 버튼은 이동식 단두대라고 표현했는데요. 평소 검은 나무 칼자루 안에 75cm가량의 칼날이 접혀있고 은밀하게 숨겨둔 용수철을 살짝 건들면 언제든 앞으로 튀어나오는 위험한 장치였습니다. 아마존이 쥐고 흔들던 이 칼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오메이 군대의 핵심 위치를 차지한 아마존 부대는 자신들의 일을 처리해줄 여자 관리를 두고 오직 그녀들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다오메이 왕이 여전사들로 군을 구성한 이유가 왕궁에서 배신으로 인한 반란 위험이 적고 충성심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아마존이 유일하게 충성을 바친 남자는 오직 왕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모두 다오메이 왕의 아내로 간주되었기에 일단 아마존에 들어가면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도 아마존 부대에 들어간 후에는 남편과의 아이를 가지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부대원 대부분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이들은 성스러운 존재로 대우받았으며 상위 계층으로 상승할 기회와 풍족한 월급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아마존 부대 입대를 소망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일명 기아훈련이라고 불리는 이 시험은 칼 딱 한 자루만 들고 정글에 들어가 10일을 버티는 건데요. 이 기아훈련을 2번 다 통과한 후에야 진정한 아마존 부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가시덤불 속을 질주해서 통과해야 했고 절벽 위에서 용감하게 점프할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사냥과 전쟁에 동원됩니다. 개조왕은 북쪽과 남서쪽 등 사방의 부족들을 정복하고 더 많은 노예를 얻기 위해 해안 지역을 점령해 가는데요. 잘 나가던 개조왕이 오늘날 나이지리아 남서쪽 도시인 아베오쿠타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1840년대까지 아베오쿠타와 다오메이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1851년 개조왕은 아베오쿠타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격을 벌였지만 끝내 도시를 함락하는 데 실패하여 물러납니다. 이때 다오메이 왕국의 부유층들은 분노합니다.
노예무역으로 돈을 더 벌어야 했던 부유층들은 개조왕에게 다시 공격을 개시하라며 강한 압박을 넣는데요. 그런데 그해 1858년 개조왕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전염병설이 제기되기도 하고 아베오쿠타에서 고액의 자객을 고용해서 총으로 사살했다는 설도 제기됩니다. 1세의 영웅 개조왕이 죽자 서아프리카에서 번영을 누리던 다오메이 왕국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다오메이 왕국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건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1870년대 프랑스는 식민지 정복에 한창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시야에 프랑스와 가깝고 토지도 비옥하고 날씨도 따뜻한 서부 아프리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날 베냉 해안 근처에 있는 항구 포르토노보는 19세기 말경에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포르토노보 왕국은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다오메이 왕국과 계속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1889년 다오메이 왕국이 포르토노보 왕국을 공격하자 포르토노보는 프랑스의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다오메이와 주변국을 먹잇감으로 노리던 프랑스는 냅다 요청을 수락했고 다오메이 왕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의 보호를 받는 포르토노보를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오메이의 베안진 왕은 이 경고에 펄쩍 뛰는데요. 포르토노보는 우리의 관할구역이니 외부인은 참견 말라는 겁니다. 패기롭게 경고를 무시한 다오메이, 이제 프랑스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다오메이의 침략을 물리쳐서 포르토노보 왕국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군사를 보내 다오메이 왕국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1890년 1차 프랑스 다오메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다오메이 왕국은 잇따른 패배 끝에 프랑스군의 힘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베안진 왕은 포르토노보 왕국을 프랑스 보호령으로 인정하고 코토누를 프랑스에 넘긴다는 조약에 서명하는데요. 다오메이는 패배한 후에도 계속 군비를 재정비합니다. 프랑스 역시 다오메이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했죠.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집니다. 프랑스인 빅토르 발로와 동료들이 다오메이 왕국을 탐험하던 중에 주민들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프랑스 정부가 베안진 왕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베안진 왕은 이걸 또 패기롭게 거부했고 프랑스는 즉시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1892년부터 1894년까지 2차 프랑스 다오메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오메이군은 전쟁 전에 6,000개의 소총을 사들이고 독일인 상인들에게서 기관총과 독일제 대포까지 사뒀지만 안타깝게도 기관총과 대포 사용법을 몰라서 전쟁에서 쓰지도 못하는데요. 프랑스군은 다오메이가 더 이상 무기를 사지 못하도록 베냉 해안을 봉쇄해버립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다오메이 왕국은 거의 초토화됩니다. 다오메이 군대는 칼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주로 사용했고 최신식 소총과 총검으로 무장한 프랑스군에겐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던 아마존 여전사들은 프랑스군의 총대 아래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갑니다. 결국 1894년 다오메이의 베안진 왕이 프랑스에 항복하여 프랑스 식민지인 마르티니크로 추방됩니다. 이로써 2차 프랑스 다오메이 전쟁은 끝이 나고 다오메이 왕국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프랑스는 식민 통치와 동시에 아마존 여전사 부대를 해체합니다. 사실 아마존은 용감한 여전사라는 유명세가 무색하게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군들 중에는 아마존 부대원이 여자라는 사실에 놀라 총으로 쏴 죽이길 망설이다가 도리어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아마존 여전사들의 엄청난 투지는 프랑스군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를 포함한 아마존들이 오두막 통나무 말뚝을 맨손으로 뽑아버리거나 프랑스군의 목을 물어뜯고 자르는 등 상상 이상의 용맹함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1958년 프랑스는 다오메이 공화국에 자치권을 주었고 2년 후인 1960년 다오메이가 베냉 공화국으로 독립합니다. 294년 동안 존속했던 다오메이 왕국은 한때 서아프리카를 누비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현대의 베냉은 다오메이 왕국의 후계 국가임을 기억하며 다오메이 왕들의 유물을 문화재로 전시하고 있는데요. 다오메이 왕국이 남긴 씁쓸한 유산도 있습니다. 바로 인신매매와 노예사냥인데요. 과거 다오메이 왕들이 폰족과 다른 부족을 상대로 벌인 노예 인신매매는 베냉인들에게 큰 충격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에 가담했던 자들의 후손과 그들에게 노예로 잡혔던 자들의 후손은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오메이 왕국이 남긴 잿빛 유산이 베냉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